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아십니까? 젊은 나이에 신문사를 창간해 강단 있는 논조로 기세를 높였던 언론인 조용수. 31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용장이 저쪽이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사법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테러라고 이런 유형은 좀 다른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킨 집행을 한 거니까. 창간과 함께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지만 3개월여 만에 강제 폐간된 진실은 무엇일까? 전 경향신문 기자 원희복. 민족일보와 조용수가 남긴 의미는 기자 생활 내내 그가 곱씹어온 주제였는데요. 조용수와 민족일보라는 평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새기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잊혀져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4.19 이후 5.16까지 그 1년간 학생 차원의 통일론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썼는데, 민족일보가 그 당시 학생들의 통일 열망을 가장 잘 보도했고, 원문, 성명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원문을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문이 있었구나 해갖고서 이제 그걸 보면서 논문을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기자가 돼갖고, 그때 보니까 조용수가 이 신문 만들다가 31살에 죽었구나. 오늘 원희복 기자가 민족일보 사주 조용수가 남긴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에 맞섰던 의병들과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수감돼 고초를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5.16 군사정변 이틀 뒤 사옥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됐고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혁명검찰부에 송치된 후 곧 이곳으로 이감됐습니다. 5월 16일 날 쿠데타가 나고 나서 5월 18일 날 좀 피하라는 연락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용수는 그 신문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5.16 쿠데타의 그 핵심 인물인 박정희와 김종필의 그 좌익 경력 때문에 이렇게 진보, 그러니까 혁신 세력을 탄압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피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때 이제 대거 구속이 된 거죠. 영장이나 법적 절차 없는 인신 구속.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돼 있었지만 법안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 기소 전까지 기약 없이 흐른 66일간의 구금 생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은 조용수에게 이전의 활동까지 엮어 죄목을 씌웠습니다. 5.16일 되고 잡아들였어요. 5월 18일 날 1,800명인가를 대거 당시 그 분노를 했었던 것이 3.15 부정선거인데, 3.15 부정선거 때 그 깡패라든지 선거를 했던 이정재, 이마수 이런 어떤 말하자면 정치 깡패,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그때까지를 소급해야 법률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법률을 소급했는데, 그 소급한 결과 4.19 이후에 활동한 것도 모두가 포함돼 버리게 돼서 4.19 이후에 활동하신 1,800명 정도 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영장 없이 그냥 구금되고 끌려가서 7월 4일인가 이쯤에 구속됐다라는 통지를 보내는 것도 됐고, 영장은 계속 없었고, 7월 4일 몇 달 후에 이제 통지를 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정도의 처리를 한 거죠. 그런 민족일보가 그게 한가운데 있었죠.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부는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쳐 조영수의 활동을 법 제정 이전 행위에 대해 3년 6개월까지 소급한 특별법을 적용했고, 이를 근거로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조영수 사장이 12월 21일 날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봤는데, 보통 이제 면회라고 그러면서 나가다가 이제 저쪽 가면 이제 사형장인데 그쪽으로 간수가 어깨를 이렇게 툭 민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다시 뒤로 도망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조영수 사장은 그렇게 하니까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그리고 묵묵히 사형장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한 젊은 언론인에 대한 사형 언도.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여론까지 충격을 표했는데요. 사회 대중당 간부로서 사설을 게재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재판부 주장에 조영수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발행된 신문들의 사설, 논설 등과 민족일보 기사 내용을 일일이 비교해 유독 민족일보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부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제출한 어떤 자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심을 위한 대법원 상고 또한 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구속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폐간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들은 여러 번 있었죠. 미군정 시기부터 이제 그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언론사 사주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반국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또 직결 처형을 하고 즉시 사형 집행을 하고 이런 사례는 세계 역사상 언론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사법자는 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테러를 하고 이런 유형은 좀 다른,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킨 집행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야만적 행태에 대해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언론인 단체들에서 그때 규탄 항의를 하고 또 야만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언론들 같은 사설을 싣고 그랬던 거죠.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영수가 민족일보를 창간해 진보적 논지를 중점 보도하자 혁명재판소에서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민족일보에 대해서 학문적 연구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운동적인 평가도 거의 없고, 잊혀진 그 희생이었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거여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그 잊혀진 조영수 그 민족일보에 대해 잊혀지고 저도 살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있었던 정도에서 진화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화이가 실제 그때 여러 어떤 사건들 중에서도 이의 없이, 민족일보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어떤 사람 그 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961년 2월 민족일보는 이 자리에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취재기자 약 30여 명, 당시의 중견 언론사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이 건물인지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창간 당시 사옥은 지금 허물고 없어졌다라는 것이 그 당시 근무했던 김자동 선생이라든가 조영준 선생의 말이거든요. 근데 창간하면서 찍은 그 조영수 사장과 그 논설위원, 그 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신문을 시작을 했죠. 조영수는 당시 진보적인 학자나 교수 등 지식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사들로 필진을 모았는데요.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나누고
혁신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951년 연세대를 다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조용수는 귀국 후 출마한 민의원 선거 낙선 경험은 진보 진영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조용수는 유학 시절부터 제1교포 북송반대 시위를 비롯해 조봉암 구명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해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뜻을 같이 한 혁신계 인사들과 기업가들의 성금으로 민족일보가 창간될 수 있었습니다. (4.19) 혁명과 함께 들불처럼 번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향한 국민의 열망. 민족일보는 대중의 바람을 올곧게 담아내는 신문이 되기를 자처했는데요. 그런 만큼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방안 등 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족일보의 창간사 역시 국민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신문 발행의 목적이라는 각오가 드러나 있습니다. 조용수는 신문사 대표직을 맡으며 민족의 분열을 지속시키는 움직임에는 온갖 정력을 기울여 싸우고 남북 간 민족의식 추진과 생활공동체 연대의 지면을 과감히 할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일보가 지향했던 4가지의 그 사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근로 대중을 위한다,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이다, 민족의 진로를 갖다가 가리키는 신문이다. 근데 마지막이 분단된 조국의 그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이다라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신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 민족일보가 지향하는 그 핵심이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조용수 사장이 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족일보는 창간과 동시에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교류, 남북 학생 회담 같은 통일 문제와 한미 경제협정 체결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실었는데요. 이 밖에도 4.19 혁명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등 당시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달궈진 쟁점을 지면에 제시해 대중의 반향을 얻었습니다. 하루 5만 부의 발행 부수, 짧은 기간 확보한 많은 독자 수는 지령 92호로 강제 폐간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민족일보의 대표적인 연재물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창간호 광야의 소리엔 함석헌 선생의 메시지가 실렸는데요. 이 밖에도 이승만 정권 당시 소외됐던 김창수, 장건상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나 사상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대 정신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소리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스승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따끔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아내 민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시 보기 드문 기획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피폐해진 농촌의 실상을 생생한 취재기로 전달한 연재물 농촌의 인상 역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높은 이자에 고통받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고단한 삶,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의 모습 등 농촌 사회의 빈곤 문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짚어나갔고, 더 나아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과 해법도 모색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북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마음 놓고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족일보는 북한 지역의 다양한 명소와 소식을 다룬 가고파라 내 고향을 연재했는데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회상하는 연재 기사에 독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인 듯 공감하며 다음 연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가고파라 내 고향은 이렇게 고향 소식에 늘 목말라 하던 독자들의 시름을 달래주었습니다. 신생신문이었지만 가판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민족일보. 당시 언론 비평지였던 신문 논평은 민족일보가 인기를 모은 이유를 보수신문의 민의를 봉쇄하려는 장난에 염증을 느낀 국민 감정을 반영한 결과라 해석했습니다.
그 진보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론사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일보가 창간하면서 내건 모토 자체가 국민 대중에 기반한 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기치를 걸고 나가고 또 그런 대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초기 창간 멤버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진보적 논객들을 이제 기자라든지 논설위원으로서 많이 영입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일보 창간 당시 기자로 활동했던 김자동 회장.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임정 시절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그 역시 상해에서 태어나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성장해 광복을 맞았습니다. 90을 넘긴 김 회장은 이제 임시정부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 남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일보가 서울신문에서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서울신문에서 인쇄하는데 인쇄를 갖다가 못하게 해갖고서 신문이 못 나온 날도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장정권 언론 자유 탄압 압살 기도라고 민족일보 인쇄 중단을 강요했다. 서울신문과 계약을 갖다가 미디어 오늘이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 사회 변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각계에서 들렸지만 장면 정권 역시 데모 규제법 등으로 이를 제압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민족일보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급기야 정부는 민족일보가 서울신문의 윤정기를 빌려 쓰는 것을 빌미로 정부 관리 재산인 서울신문사에 민족일보 인쇄를 중지하라는 압력을 넣기에 이릅니다. 4.19 1주년 민족일보는 독재에 반대하며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면 정권 역시 거침없는 민족일보의 보도가 눈의 가시로 여겨졌는데요. 비판 언론의 펜을 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청년 자금이 민족일보에 유입되었다는 혐의를 찾아 씌우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실체를 찾을 수 없던 까닭에 치안국장의 내사는 종결짓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족일보가 가판에서 인기가 가판에서 많이 팔렸잖아요. 네, 1등. 곧 며칠 동안 사이에 네,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된 비결이라고 할까요? 신문이 말하자면 제일 그 당시 독자들을 비벼 맞으니까 이제 맞히려고 애쓴 것보다도 맞으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독자의 입맛에 제대로 쓰니까 이제 사실. 간단해요. 신문은 옳은말 쓰면 독자들은 다 알아서. 창간과 함께 민족일보가 우선으로 여긴 가치, 민족의 통일. 민족일보는 냉전으로 분단된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동서 평화공존의 타결을 통한 이른바 중립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온 민족이 한 방향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중립화 통일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에 통일을 위해 미소 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족일보는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두고는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흉계라 보며 북한 정권과는 확연히 궤를 달리했습니다. 남북 교류에 대한 시각을 두고 전면적인 교류에 문제가 따른다면 위험성 적은 체육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훗날 진실화해위는 관련 주장이 언론 매체뿐 아니라 당시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거론되던 내용인 만큼 북한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19 이후 대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북 학생회담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민족일보는 대학생들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남북의 집권자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기초로 한 제의로 통일 촉진을 위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학생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남북 학생회담 지지 표명과 관련해 민족일보만의 독자적인 논리라기보다 중립화 통일론을 전제로 남북 교류를 주장한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난 지금도 그저 어느 정도 민족일보가 과격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했고 근데 하고 지금도 일치된다고 생각해요. 잊혀졌던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1998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그때 뭐 누구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억울한 젊은이가 소형 나갔다는데 내가 이제 공부도 느끼고 해서 그 조영수 사장 구명운동. 지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난 신문사 떠나고 관심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꾸 주장을 하게 된 거지. 경기도 의왕시. 짧았지만 한국 언론사에 깊이 새겨질 역사. 민족일보와 조영수를 연구해온 원희복 기자는 관련 자료 대부분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한 상태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그 자료입니다. 민족일보에 실렸던 논평과 기사가 과연 정말 그대로 이적성이 있느냐, 그거를 다른 신문, 타지의 보도와 일일이 다 비교를 했죠.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국일보, 민족일보. 이런 논조는 타 신문에 비해서도 전혀 튀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애정을 갖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일일이 다 92호, 지령 92호의 신문의 그 주요 논단과 논조를 다 비교한 거예요. 이게 재판부에 이제 제출했던 서류인데 결론적으로 이게 다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죠. 시대의 희생양. 진실화해위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제정한 소급 입법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재판을 혁명재판소 2심제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에서 이제 반부를 하거나 주요 역할을 한 것은 이력을 확인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뒤에 신문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언론기관이지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신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인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언론사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상, 즉 말하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도 갖추지 못한 거죠. 진실화해위는 당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철저한 반공 입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쿠데타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혁신계 주장을 대변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혁신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4.19 직후에 이제 민주화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들을 일부에 제압을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는 이제 쿠데타 세력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재판이고, 그를 이제 조영수 사장을 이제 본보기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묘역 진실화해위원회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진실 규명하면서 법률 제정 절차 위법과 인권 침해,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배 등에 대해 국가가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유가족 피해 구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진화의 규명을 토대로 지난 2008년 재심 청구를 했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형집행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아. 이 양반한테 얘기해야겠어. 내년에 내가 보기 힘든다고. 다음에 내가 저승 가가지고 그때 만나자. 사후 37년 만에 가졌던 첫 추도식.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 활동을 시작으로 비로소 조용수 사장의 공식적인 추도식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거는 뭐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민족의 말하자면 수호인 남북의 평화 통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애국심이나 하는 걸 갖다가 조용 사장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용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참 법사는 당했지만은 그 윤희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족을 위해 할 일을 못하고 간다는 유언을 남긴 언론인. 분단된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시대적 소명을 고민했지만 군합발에 짓밟힌 젊음은 무참히 꺾였습니다. 수십여 년간 잊혀졌던 이름, 민족일보와 조용수. 그 생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적인 신문, 과격하지도 않은 신문을 폐간했다는 거 용서할 수 없는 범죄고 더군다나 사장을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올감을 세워가지고 죽였다는 거. 그때 난 느낌이 박정희란 자가 왜냐면 앞잡이 좌익 프랑스 관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전력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도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일부러 갖다 올가미해서 죽였다. 하여튼 박정희라는 정말 살인마야 한마디로 살인마.